사람을 만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딱 세 가지 질문만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조금씩 보입니다. 정약용, 다산이 사람을 보던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소엔 친한 척 늘 웃으며 지내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연락을 피하고 모르는 척한 적. 반대로 내가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조용히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던 적. 나이가 들면 건강 다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다 친절하고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막상 마음을 열면 상처를 주는 이도 있고 내가 준 만큼은 끝내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의 진심은 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걸 뼈로 알았습니다. 벼슬길에서 사람의 속을 봤고 유배지에서 사람의 바닥을 봤습니다. 특히 강진 유배는 사람을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태도뿐이니까요. 다산은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책으로 남깁니다. 목민심서. 관리에게 쓰는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법, 관계를 망치지 않는 법이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글들을 후대가 묶어 여유당전서라는 이름으로 남겼지요.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은 방향으로 드러난다. 그 방향을 읽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우리 채널의 언어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필요는 어디를 향하는가? 둘째, 내가 어려워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남는가 떠나는가? 셋째, 그 사람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상대에게 들이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문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에 들고만 계세요. 그러면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다산이 말한 건 질문으로 사람을 가르기가 아니라 대답으로 사람을 읽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감이 이 채널을 이어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다산은 그 훈련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둔 겁니다. 왜 질문이냐면요. 사람은 좋은 말은 외울 수 있어도 삶의 습관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이 곧 인격이라고 봤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한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다산의 질문은 얼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제일 먼저 붙잡는 가치가 있습니다. 청렴입니다. 목민심서 원문에서는
청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렴은 목민의 본업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않고서 사람을 맡아 다스릴 수 있었던 자는 일찍이 없었다. 이 말은 관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맡은 사람, 가정을 맡은 사람, 내 마음을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흐려지면 친절도 흔들리고 도움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도움은 어느 순간 권리로 바뀝니다. 내가 준 것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됩니다. 다산이 질문을 남긴 이유는 상대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을 청렴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청렴은 차가운 도덕이 아니라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방식대로 조금 바꿨으면 됩니다. 입으로 묻지 말고 상황으로 보세요. 사람은 언젠가 자기 필요를 꺼냅니다. 그 필요가 돈만 향하면 당신은 지갑이 됩니다. 그 필요가 사람을 향하면 당신은 사람이 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도구로 대하는지 필요가 말해준다. 다산의 첫 질문은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의 태도를 봅니다. 정말 절박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산이 경계한 건 필요 자체가 아니라 필요를 꺼낼 때 상대의 사정을 지우고 내 요구를 권리로 만드는 태도, 거절을 배신으로 만들고 미안함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태도, 그 태도는 늙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한 번 엮이면 시간이 새고 돈이 새고 마음이 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가지 사례입니다. 각 사례는 대화 5번, 독백 5번 규격으로 촘촘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동네에서 인심 좋은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명절이면 과일 한 상자, 김장철이면 김치 한 통.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동네가 따뜻해요. 정희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는 기댈 언덕이구나. 하지만 그만큼 거절은 어려워졌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오고 현관 앞에는 낯익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갑자기 찾아오는 건 대개 급한 일이다. 급한 일은 대개 돈이다. 하지만 설마라는 말에 나는 너무 많이 속았지. 지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그 눈빛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진짜 막막해서요. 앉아. 물이라도 한 잔 마셔. 물부터 따라주면 마음이 풀릴까? 사람은 위로받고 싶으면 말을 길게 한다. 그 긴 말 끝에 무엇이 나올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인은 컵을 쥔 손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이 끊길 때마다 비 오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고 어딘가 계산이 서는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형님, 저 딱 한 번만요. 뭐가 한 번이야? 딱 한 번은 왜 늘 무겁지? 한 번을 허락하면 나는 다음을 준비하게 된다. 도움이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빚으로 바꿀 때가 있다. 지인은 숨을 들이쉬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을 뱉었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300만? 말이 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통장으로 보였구나. 나를 형님이라 부르는 순간 나는 흔들리게 되어 있지. 정혜 어르신은 잠깐 말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빠듯하다. 형님, 그 돈도 없어요? 있어도 못 준다. 형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는 내게 해결을 떠넘기는 말이다. 내가 안 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구조다. 다산이 말한 청렴은 이런 순간에 필요한 거구나. 내 기준이 흐려지면 나는 결국 편한 사람이 되고 만다. 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말 하나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한참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내 노년을 내줄 뻔했구나. 필요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필요는 숨기기 어렵다. 필요를 꺼내는 태도는 더 숨기기 어렵다. 순자 어르신은 윗집 박 아주머니와 인사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했던 관계. 그런데 어느 날 순자 어르신이 현관에서 넘어졌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고 손목이 꺾이며 통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자존심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구나. 그때 위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내려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이고, 손목이. 창피하다. 도움을 받는 순간 나는 약한 사람이 된다. 그 약함을 들키는 게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혼자 누워있는 거다. 박 아주머니는 손목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눈부터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 좀 있으면. 괜찮은 얼굴이 아니에요. 단호하네. 근데 그 단호함이 고맙다. 내가 내 아픔을 작게 만들고 있었다. 혼자 살면 아픔도 혼자 감추게 되는구나. 박 아주머니는 잠깐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앱을 켜고 신발을 정리해주고 조심히 팔을 받쳤습니다. 제가 택시 잡을게요. 아니, 그럴 필요까진. 필요해요. 지금은 필요해요라는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내가 약해진 순간에도 나를 사람으로 놓아주는 말이다. 병원을 다녀온 뒤 순자 어르신은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받기만 하면 관계가 빚이 될까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래도 말해봐요.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을 어떻게 갚지? 고마움은 말로만 하면 가벼워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박 아주머니는 잠깐 웃다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만요. 그럼 뭔데요? 어르신께 부담 드리기 싫어요. 그래도 대신 다음에 괜찮으시면 차 한 잔만 같이 해요. 아, 이 사람은 내게서 꺼내가지 않는다. 내 형편부터 생각한다. 필요를 말하되 내 삶을 침범하지 않는다. 다산이 말한 첫 번째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알아보라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은 박 아주머니와 가끔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했고 도움이 오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리키는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필요가 있어도 상대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사람. 금옥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삽니다. 큰 돈은 없지만 월세 걱정은 없는 작은 집, 그 집 하나를 지키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옥 어르신에게 위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프면 끝이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관계. 어느 날 낯선 번호가 울립니다. 고모, 저예요. 누구냐? 저 조카 재성이요. 재성 그 아이가 이렇게 컸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왜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연락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대개 돈이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며칠 뒤 재성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카페 창문에는 햇빛이 비치는데 금옥 어르신의 마음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재성은 앉자마자 숨을 고르듯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말은 빨랐습니다. 고모, 제가 진짜 마지막 기회라서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번에 사업을 다시 해보려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흔든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마지막은 내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재성은 열심히 설명합니다. 시장, 거래처, 확률, 계약.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만 말할 뿐 고모가 어떻게 불안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금옥 어르신은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보증만요. 고모 이름만 빌려주세요. 보증은 이름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내 삶의 바닥을 내주는 거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담보다. 다산이 말한 청렴이 이런 순간에 필요하구나. 내 기준이 흐려지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 금옥 어르신은 컵을 내려놓고 재성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문장을 짧게 합니다. 그건 못한다. 고모 가족인데요. 가족이라서 더 못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 되는 순간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엔 더 단단해야 한다. 재성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집니다. 고모가 이러시면 저 진짜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로 나를 묶지 마라. 그럼 고모는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지만 보증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은 상대를 살려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도와주면 둘 다 무너진다. 다산은 관리에게 청렴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관계의 선을 말하는 거다. 선을 지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재성은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집니다. 금옥 어르신은 창문을 열고 한참 서 있다가 작게 숨을 내쉽니다.
거절이 미안한 게 아니라 거절이 늦었으면 더 무서웠겠구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필요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필요가 상대를 묶는 방식인지 상대를 살리는 방식인지 그게 사람을 보여줍니다. 민수 씨는 은퇴를 앞둔 61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은 형이라 부릅니다. 봉사도 오래 했고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진짜 힘든 건 부탁 자체가 아닙니다. 부탁이 반복되면서 자기 삶이 대기실처럼 되는 겁니다. 내 일정은 늘 미뤄지고 내 주말은 늘 비워지고 내 마음은 늘 준비 태세가 됩니다. 어느 날 후배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왜? 어머니 병원 모셔야 하는데요. 어머니 병원 그 말은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나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내 주말도 내 삶이다. 도움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오래 못 간다. 후배는 이어서 말합니다. 말 끝에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요. 택시는 돈이 좀 아까워서요. 택시비가 아까우면 그 돈 대신 내 시간을 쓰겠다는 거네. 내 시간은 덜 아깝나? 아까움의 기준이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 민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이 관계를 살립니다. 이번 주말은 어려워. 형님,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이 늘 한 번이더라. 딱 한 번은 관계의 마취제다. 내가 한 번을 허락하면 상대는 두 번째를 당연하게 여긴다. 도움이 반복되면 고마움은 빠지고 권리만 남는다. 후배가 웃으며 말합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형님, 너무 각박하신 거 아니에요? 각박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는 거야. 형님은 원래 따뜻하잖아요. 따뜻함이 내 시간을 공짜로 만든 적은 없어. 따뜻함은 선택이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면 원망이 된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는 썩는다. 다산이 말한 기준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하다. 민수 씨는 후배를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룰을 제안합니다. 룰은 싸움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다음엔 미리 말해. 그리고 택시비가 아까우면 내가 운전해. 제가요? 내가 부담할 몫이 있어야 관계가 살아.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을 긋는 건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다. 선을 세우는 건 관계를 살리는 일이다. 내 삶에 바닥이 있어야 남의 필요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씨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거절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그 필요를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필요 앞에서 어떤 선을 세우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요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 필요를 꺼낼 때의 태도는 더 숨기기 어렵습니다. 다산이 목민심서 첫머리에서 청렴을 꺼낸 이유도 같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좋은 마음이 탐심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상대만 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를 권리처럼 내밀고 있진 않은가?
이제 다사는 다음 질문을 예고합니다. 필요의 방향을 봤다면 이제는 어려움의 순간을 봐야 합니다. 사람은 잘 될 때보다 꺾일 때 더 선명해지니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려워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남는가 떠나는가?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쓸모없어 보일 때, 그때도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부탁을 해도 소식이 끊기고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걸 원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사람의 상황을 믿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사람을 바꾼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운이 좋을 때 사귄 친구는 운이 나빠지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운을 본 거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어려움은 관계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찾던 사람이 내가 힘들 때는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쓸모를 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약해졌을 때도 여전히 연락하고 여전히 물어보고 여전히 신경 쓴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는 대화 5번 이상, 독백 5번 이상으로 상황을 촘촘히 그려드리겠습니다. 강수 씨는 69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빚 없이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병원에서 보호자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수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20년 지기 최 선배였습니다. 늘 형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 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내려가는 일이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강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강수 씨는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순간 나는 약한 사람이 된다. 그 약함을 보이는 게 두렵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수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어디가 안 좋아?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밝음이 빠지고 조심스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수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긴장한다. 긴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걱정하는 긴장과 부담스러워하는 긴장. 나는 지금 어느 쪽을 듣고 있는 걸까? 강수 씨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상대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정기 검진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내가 큰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도 가볍게 받아들이는구나. 강수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보호자가 2명 필요하대요. 아, 그렇구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 소리, 한숨 소리, 뭔가 찾는 소리. 침묵은 대답이다. 침묵이 길수록 거절이 가까워진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빠르게 하고 하기 싫은 말은 천천히 한다. 최 선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야, 미안한데 그날이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 그날이. 또 침묵. 강수 씨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다는 말은 너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20년 지기보다 중요한 약속. 그 약속이 뭔지는 묻지 않겠다. 어차피 알고 싶지도 않다. 강수 씨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하다, 강수야.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네, 그러죠. 다음에 밥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지금을 피하는 말이다. 밥은 안 먹어도 된다.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수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전했습니다. 20년이 이 정도였구나. 강수 씨는 2번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동네 후배. 평소에 형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응, 수술 좀 하게 됐는데. 예? 어디 가요?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놀람이 진짜였습니다. 놀람에는 2가지가 있다. 어떡하지 하는 놀람과 괜찮으세요 하는 놀람. 후배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큰 거예요? 아니, 큰 건 아니야. 그래도 수술이면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는 걱정이 진짜라는 뜻이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큰 게 아니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한다. 강수 씨는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2명 필요한데 혹시 시간 되니?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후배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최 선배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멈춤에는 2가지가 있다. 어떻게 거절하지 하는 멈춤과 어떻게 시간을 낼까 하는 멈춤.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날 오전에 일이 있는데요. 그럼 괜찮아, 다른 사람. 아니요, 오후는 비울 수 있어요. 괜찮겠어? 형님, 제가 가야죠. 가야죠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다.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가고 싶다는 뜻이다. 20년 지기는 약속이 있다 했고 3년 후배는 제가 가야죠 한다. 강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형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맙다. 당연한 게 아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수술 당일 후배는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팩을 들고 형님, 수술 끝나면 드세요. 이런 것까지. 형님, 저 형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그저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 살았을 뿐을 누군가는 기억해준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수 씨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후배였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고 몸이 무거웠고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어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은미 씨는 72살 혼자 사는 어르신입니다. 자녀는 멀리 있고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건지 선이 끊어진 건지 은미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겨울이라 이미 어두웠고 핸드폰 손전등만으로는 두꺼비 집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은미 씨는 일단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몇 호세요? 503호요. 아, 지금 관리인이 퇴근했는데요. 퇴근했다는 말은 내일 오세요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기 없이 어떻게 밤을 보내나? 은미 씨는 목소리를 조금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한 집만 나간 거면 두꺼비 집 문제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기업체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업체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미 씨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보일러도 전기로 돌아가니까 난방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은미 씨는 평소 가끔 인사하던 윗집 김 씨를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택배가 잘못 오면 갖다 주기도 하는 사이 은미 씨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예? 전기요? 김 씨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표정. 부탁은 관계의 무게를 단번에 드러낸다. 가벼운 인사는 할 수 있어도 집 안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은미 씨는 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전기업체 번호 아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두꺼비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의 다른 표현이다.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김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연락 안 되세요? 퇴근했대요. 아, 그럼 내일 아침에. 네, 그래야겠네요. 은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괜한 부탁을 한 걸까? 이 추운 밤을 나 혼자 견뎌야 하나?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이 선생이었습니다.
은미 씨와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는 정도, 말을 길게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감추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거절당한 마음이 아직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생은 은미 씨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전기요? 지금이요? 네. 이 선생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 겨울밤에 전기 없이 어떻게 주무세요? 어떻게 주무세요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말이다. 윗집 김 씨는 내일 아침에라고 했지만 아래층 이 선생은 지금을 말한다. 이 선생은 가방을 내려놓고 은미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두꺼비 집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여기 스위치가 내려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이거 올리면 돼요. 딸깍. 불이 켜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에게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됐어요, 어르신. 어머,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언제든 말씀하세요. 언제든이라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말이다. 부담이 아니라 환대다. 이 선생이 나가고 나서 은미 씨는 한참 불을 켜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한 건 누군가 내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윗집 김 씨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래층 이 선생도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멈춰 서는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명자 어르신은 75살 남편을 오래전에 보냈고 이제는 혼자입니다. 건강은 나쁘지 않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서 먼 거리는 걷기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가 만만치 않고 혼자 가려니 불안합니다. 명자 어르신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숙이. 젊을 때부터 같이 시장도 가고 자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 어느 날 명자 어르신은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명자 어르신은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부탁을 하는 건 언제나 떨리는 일입니다. 부탁은 관계의 무게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상대의 반응이 말해준다. 명자 어르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병원? 어디가 안 좋아? 정숙이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부담을 나중에 생각한다. 부담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걱정을 나중에 생각한다. 명자 어르신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정형외과 가야 해. 많이 아파? 걷기가 좀 힘들어. 언니, 그럼 나같이 갈게. 나같이 갈게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40년 친구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나? 명자 어르신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언니, 왜 미안해? 우리 사이에. 그래도. 언니, 나 다음 주 화요일 괜찮아? 몇 시야? 시간까지 물어본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연락할게라고 말하고 피한다. 함께 하려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묻는다. 병원 가는 날, 정수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언니, 물 챙겨왔어. 어머, 이런 것까지. 병원 가면 목마르잖아. 물 한 병이 그냥 물이 아니다. 상대의 불편을 미리 생각하는 마음이다. 병원에서 명자 어르신은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정수기는 그 시간 내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명자 어르신이 나왔을 때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때? 괜찮아? 응,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다. 밥 먹고 갈까? 아니, 너 바쁠 텐데. 언니, 나 오늘 시간 비워뒀어. 시간을 비워뒀다는 말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뜻이다. 급하게 시간 낸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한 거다. 명자 어르신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언니,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래.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주고받음이 공평하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오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간다는 뜻이다. 명자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 정수기가 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태곤 씨는 66살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없지만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태곤 씨에게는 후배들이 꽤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잘해준 후배들, 명절 때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버텼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후배들, 태곤 씨는 이력서를 쓰면서 문득 후배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디 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몇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첫 번째 후배는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태곤 씨는 이 밝음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밝음은 두 가지가 있다.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밝음과 상대가 부탁 안 하길 바라는 밝음. 태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일 좀 찾고 있어. 아, 그러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밝음이 빠지고 조심스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움은 거리를 두는 신호다.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일 찾으세요? 라고 묻는다. 태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야. 아, 네. 형님, 저도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 알았어. 회사가 어렵다는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핑계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태곤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잘 될 때는 형님이라 불렀지만 어려워지니 연락이 부담이구나. 태곤 씨는 두 번째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후배는 회사에서 태곤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 속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은 왜 갑자기 연락했나는 뜻일 때가 있다. 태곤 씨는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일 좀 찾고 있는데 혹시 자리 있어? 아, 형님이요? 놀란 목소리. 하지만 그 놀람이 안타까움인지 부담스러움인지 태곤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는 지금 채용이 없어서요. 그래, 알았어. 형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게 아니라 연락받은 게 부담스럽다는 뜻일 때가 있다. 태곤 씨는 더 이상 후배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관계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게 더 아팠습니다. 며칠 뒤 세 번째 후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 준호예요. 준호야. 형님, 요즘 일 찾으신다고요? 태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말했을까?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응. 형님,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곤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도 바쁠 것 같아서. 형님, 저 형님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그건 형님, 제 회사로 오세요. 태곤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 일하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형님, 저 지금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는 태곤 씨가 회사 다닐 때 제일 어렸던 후배였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났던 후배. 하지만 태곤 씨는 준호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 가르쳐주고 힘들 때 밥도 사주고 그렇게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형님이 그때 저 안 챙겨주셨으면 저 진작 회사 관뒀어요.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형님, 이제 제가 형님 챙길 차례예요. 제가 형님 챙길 차례라는 말은 빚을 갚는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태곤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형님, 언제 시간 되세요? 회사 한번 보러 오세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곤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형님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워졌을 때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어려울 때 챙기는 사람이 진짜 후배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강수 씨는 20년 지기보다 3년 후배에게서 진심을 받고, 은미 씨는 윗집 이웃보다 아래층 이웃에게서
따뜻함을 받고 명자 어르신은 40년 친구에게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받고 태곤 씨는 어렸던 후배에게서 살아있는 관계를 받습니다. 네 사람 모두 어려움이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상대의 얼굴만이 아니라 관계의 진짜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보다 꺾일 때 더 선명합니다. 내가 어려워질 때 남는 사람, 멈춰 서는 사람, 먼저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하라. 원문으로 풀면 애민 여자 사랑할래 백성민가 틀려 아들자. 하지만 이 말은 관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강할 때만 사람으로 보고 약해지면 짐으로 본다면 그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쓸모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어려워질 때 남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가 힘들 때 멈춰 서는 사람인가?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두 질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목민심서 전체를 통틀어 이 주제로 돌아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누구나 놀라고 측은해한다. 하지만 다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측은해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측은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그게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이득도 줄 수 없을 때 그때도 사람으로 대하는가.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네 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진 씨는 63살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젊은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혜진 씨는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릴까요? 이거요. 손님이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혜진 씨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10분쯤 걸렸습니다. 혜진 씨는 음식을 들고 조심히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살짝 헛디뎠습니다. 나이 들면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음식을 쏟지는 않았지만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젊은 손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웃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괜찮다는 웃음과 조심하지라는 웃음. 혜진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젊은 손님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친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러 왔을 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오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식당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이 좁고 가팔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올 건데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젊은 손님은 주인에게 불편함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걱정을 한 겁니다.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다는 말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사람은 계단이 불편해도 그냥 온다.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잡이를 잘 잡고 오시라고 하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젊은 손님이 나간 뒤 혜진 씨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손님들이네요. 그러게.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들이야.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젊어도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배려하지 않는다. 며칠 뒤 그 젊은 손님이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엄마, 괜찮아. 손잡이 잡아. 목소리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속도를 맞춘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준다. 혜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젊은이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본다. 불편한 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약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가? 그게 사람을 보여줍니다. 동수 씨는 71살,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 혼자 사니까 경로당이 유일한 사람 만나는 곳입니다. 경로당에는 의자가 몇 개 있는데 늘 자리가 부족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앉고 늦게 온 사람은 서 있거나 바닥에 앉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의자는 이미 다 찼고 동수 씨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동수 씨가 서 있는 걸 보고 바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르신, 서 계시면 다리 아프세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강요와 배려는 다르다. 강요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배려는 상대를 편하게 만든다. 동수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하나하나 말을 거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상대를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동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는 우리를 할 일로 보지 않는다. 사람으로 본다. 며칠 뒤 동수 씨가 경로당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산 없으세요? 응, 비가 올 줄 몰랐어. 제 우산 쓰세요. 아니야, 너 써야지. 저는 차 있어요. 어르신이 쓰세요. 우산을 건네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하듯이. 가족처럼 대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동수 씨는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그날 동수 씨는 우산을 쓰고 집에 왔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확인됩니다. 약자를 대할 때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게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선자 어르신은 78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가끔 기억이 흐려집니다. 선자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입니다. 회사 일도 많고 자기 가정도 있고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자 어르신은 아들에게 부탁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날 선자 어르신이 병원 예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그냥 깜빡한 건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예약 있으셨는데 안 오셨네요. 어머, 오늘이었어요? 네, 오전 11시였는데요.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자 어르신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니 아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저녁에 아들이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그게. 선자 어르신은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깜빡했다고 하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엄마, 못 가셨어? 응, 깜빡했어.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약함을 받아준다는 뜻이다. 왜 깜빡했어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오늘 예약 못 지켰는데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언제로 하시겠어요? 아들은 달력을 보면서 선자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그때 네가 괜찮아? 네, 제가 시간 낼게요. 시간을 낸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뜻이다. 바쁜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 시간을 낸다. 병원 예약을 다시 잡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병원 예약은 제가 관리할게요. 내가 바쁜데. 엄마, 괜찮아요. 제가 캘린더에 넣어둘게요. 미안하다, 아들. 엄마,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없다는 말은 당연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자 어르신은 아들이 간 뒤에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는 게 부끄러웠는데 아들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깊어집니다. 약자의 약함을 부끄럽지 않게 대해주는가? 그게 사람의 품을 보여줍니다. 재호 씨는 74살
운전을 좋아합니다. 차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운전이 조금 불안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가족들이 면허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아직 괜찮아. 아니에요, 위험해요. 재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운전을 그만두라는 말이 늙었으니 집에만 있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재호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를 하려는데 옆차와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후진을 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호 씨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뒤가 좀 좁아 보여서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마트 직원 같았습니다. 재호 씨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 주차가 불안했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천천히 후진하세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젊은 직원은 뒤에 서서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좀 더요, 됐어요. 스톱. 재호 씨는 차를 멈췄습니다. 주차가 잘 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차가 커서 주차하기 어려우시죠? 요즘 차가 커서라는 말은 나이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다. 나이 드셔서가 아니라 차가 커서라고 말하는 거다. 재호 씨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러게요. 차가 좀 크네요. 천천히 하시면 괜찮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젊은 직원이 가고 나서 재호 씨는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젊은 친구는 나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다. 장을 보고 나와서 재호 씨는 다시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또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출차하실 때 조심하세요. 출차할 때도 조심하라는 말은 계속 신경 쓴다는 뜻이다. 한 번 도와주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무사하길 바라는 거다. 재호 씨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 누구요? 주차 도와준 직원. 가족들은 재호 씨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장 볼 것 있어요. 같이 간다는 말은 감시가 아니라 동행이다. 혼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같이 해요라고 말하는 거다.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약자를 대할 때 존엄을 지켜주는가?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혜진 씨는 젊은 손님에게서 배려를 받고, 동수 씨는 젊은 직원에게서 진심을 받고, 선자 어르신은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재호 씨는 마트 직원에게서 존중을 받습니다. 4사람 모두 약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누가 진짜 사람인지 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약자에게 배려하고 진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다사는 목민심서 전체를 통틀어
이 주제로 돌아옵니다. 원문을 풀면 이렇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하라.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사랑이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측은한 마음만 가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족입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측은할 측, 은밀할 은, 마음심.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그게 사람을 나눕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약자에게 속도를 맞춰주는가? 마음으로 대하는가? 존엄을 지켜주는가? 여기까지가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5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댓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다 나쁜 사람 같은데요. 이제 사람 만나기 무서워요. 이해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나면 관계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이 질문을 남긴 이유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의심과 분별은 다릅니다. 의심은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고, 분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다산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생기면 말이 바뀝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미리 알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세 가지 질문을 남긴 겁니다. 첫째, 필요의 방향을 보라. 둘째, 어려움의 순간을 보라. 셋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이 세 가지만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필요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누군가 어려울 때 남는가? 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산의 세 가지 질문은 상대를 신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들고만 계세요. 그러면 관계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째 실천 이야기입니다. 다산의 세 가지 질문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질문을 마음에 새기되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이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문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대신 마음속 저울처럼 조용히 들고 계세요. 그러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 저울 위에 놓입니다. 저울이 기울면 그게 답입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배운 게 이겁니다. 사람을 묻지 말고 시간이 답하게 하라. 시간은 가장 정직한 증인입니다. 필요가 생기면 사람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반응합니다. 약자를 만나면 사람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 순간들을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습관이고 3번은 본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선을 세우세요. 선은 벽이 아닙니다. 선은 나를 지키는 바닥입니다.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제일 먼저 말한 청렴, 그게 바로 선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흐려지면 관계도 흐려집니다. 선을 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보증은 설 수 없다. 시간은 낼 수 있지만 매번은 안 된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당연하면 안 된다. 이런 선을 미리 세워두면 거절이 쉬워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둘째,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말하지 마세요. 이유를 길게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려 합니다. 대신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워. 나도 요즘 빠듯해. 그건 내 선을 넘는 일이야.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함은 상대에게 빌미를 줍니다. 미안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선을 지키는 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선을 지킨 뒤에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원래 선이 없었던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선을 존중합니다. 거절해도 남습니다. 가짜 관계는 선을 넘으려 합니다. 거절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선은 관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세 번째 단계, 좋은 사람을 알아보세요. 다산의 세 가지 질문은 나쁜 사람을 거르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말하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어려울 때 조용히 남는 사람, 약자를 존엄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으세요. 붙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마움을 말하세요. 내가 그때 도와줘서 내가 버텼어. 내가 옆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어.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고마웠어. 사람은 고마움을 들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도움은 받기만 하면 빚이 됩니다. 하지만 주고받으면 관계가 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고마움을 말하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하나씩 쌓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를 그냥 사람으로 본 친구들, 그 친구들 덕분에 다산은 유배 18년을 버텼습니다. 세 가지 질문의 실천은 결국 이겁니다.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선을 세우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관계는 조금씩 정리됩니다. 나쁜 사람이 떠나고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산의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이 끝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봐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다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믿으려다
정작 믿어야 할 사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세 가지 질문을 남긴 이유는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지키고 나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 둘은 다릅니다. 다산의 세 가지 질문은 그 둘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당신은 평생 해야 한다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좋은 사람이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였지? 내가 원한 건 뭐였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있었지?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제야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를 다 해봤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고 싶다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산도 유배지에서 비로소 자신을 찾았습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남는 건 자기 자신뿐일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줄어드는 건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누구를 만나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다. 그 질문을 이제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다산은 유배 18년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그냥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도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으세요. 필요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어려울 때도 남는 사람, 약자를 존엄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5만 있으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다산의 3가지 질문은 결국 이걸 말합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잃지 마세요. 그게 노년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필요의 방향에서, 관계의 진심으로, 어려움의 순간에서, 사람의 본성으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격의 깊이로, 이제는 아시겠죠?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보는 눈,
그게 타산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진짜 사람들과 진짜 관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감사합니다.